도윤아, 재단 IR 끝나면 블루 컴퍼스 지분, 공동연구 명목으로 넘기면 돼. 하민의 낮고 확신 있는 목소리가 상담실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유책되면 안 돼. 감정 소모로 자연이 멀어진 걸로. 도윤의 답도 분명했어요. 그 순간 선우의 손에 들린 파스타 용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절친한 동업자가 자신의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니. 선우가 워낙 순진해서 말이야. 의료 데이터 결합한다고 하면 좋아할 텐데. 순진하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선우가 해군공학장교 출신이라는 걸. 증거 수집과 치밀한 설계에 능숙하다는 걸. 과연 순진한 아내는 이 배신을 어떻게 응징할까요? 끝까지 보시면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우입니다. 부산 영도 끝자락 조그만 수리조선소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평생 배를 고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바다 냄새와 함께 살아왔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용접 소리. 햇살이 비치면 물결에 반짝이는 빛.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바다를 읽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간 건 20살 때였어요. 공학과를 선택했고 무인 잠수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깊은 바다 속을 누비는 로봇을 설계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민간에서도 이런 기술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전역 후 곧바로 창업했어요. 회사 이름은 블루컴퍼스. 바다를 향한 나침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초창기엔 정말 막막했어요.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원룸 오피스텔 하나. 그런데 함께 할 동지가 있었죠. 공대 동기였던 장하민이었습니다. 하민이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커피 한 잔으로 버티며 도면을 그리고 부품을 조립하고. 그 시절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선우야, 우리가 만든 로봇이 바다 밑을 탐사하는 거야.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아? 하민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눈이 반짝였죠. 그런데 회사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하민이가 불쑥 말했어요. 선우야, 나 좀 더 큰 판을 보고 싶어. 투자 쪽으로 가려고 해. 벤처 투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웠지만 말릴 수는 없었죠. 각자 꿈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민이가 떠난 자리는 허전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 곁엔 든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도윤이었어요. 박도윤. 수도권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죠. 처음 만난 건 의료진 대상 해양 안전교육에서였어요. 제가 강사로 나갔는데 유독 집중해서 들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해양 로봇으로 응급 환자 구조도 가능할까요? 질문도 날카로웠고요. 그런 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는 늘 바빴어요. 야간 호출이 잦은 응급의학과 특성상 새벽에 나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래도 제 회사 일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시제품 발표 어땠어? 새벽 2시에 병원에서 돌아와서도 묻곤 했어요. 피곤한 얼굴이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블루 컴퍼스는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첫 국제과제를 따낸 날은 정말 기뻤어요. 직원도 하나둘 늘어갔고요. 그 중에서도 정밀의 책임님은 특별했어요. 미래님은 법무와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했는데 디지털 포렌식까지 능통한 분이었어요. 이사회 운영도 완벽하게 해내셨죠. 선우 대표님, 회사가 커질수록 투명성이 중요해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미래님의 조언 덕분에 회사 운영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압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윤이의 병원에서도 실적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요즘 재단에서 연구 성과를 많이 요구해서 말이야. 도윤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한편으론 하민이 소속된 벤처 투자사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시장이 냉각되면서
펀드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우야, 오랜만이네. 좋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만나볼까? 목소리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였지만 우리 관계 곳곳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바다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알 수 없는 흐름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성과와 돈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게 시작이었던 거네요. 새벽 1시 반이었어요. 도윤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힘들다. 야간 응급 환자가 계속 들어와서 침대에서 읽은 메시지에 마음이 쓰였어요. 결혼한 지 3년. 도윤이의 이런 메시지는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엔 힘들어도 괜찮다고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잠옷 위로 가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파스타를 꺼내고 아이스팩 2개도 챙겼어요. 도윤이는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이 뻣뻣해지거든요. 병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새벽 도로는 한산했죠.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출 때마다 도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피곤해 보이는 일이 많았어요. 재단에서 연구 실적을 너무 압박해서 말이야. 며칠 전 저녁 식사 때 한 말이 기억났어요. 도윤이는 보통 병원 일을 집에 가져오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달랐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서 도윤이를 찾았어요. 박도윤 선생님이요? 지금 상담실에 계세요. 뒤쪽 복도 끝에서 2번째 방이에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운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상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에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죠. 응급의학과 상담실. 노크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재단 IR 끝나면 되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하민이었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왜 하민이가 여기 있을까? 의아했지만 계속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블루 컴퍼스 지분, 공동연구, 명목으로 넘기면 돼. 하민이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분, 공동연구?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우가 눈치채면 어떻게 하지?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유책되면 안 돼. 감정 소모로 자연히 멀어진 걸로 하자. 하민이가 답했습니다. 차분하고 계산적인 톤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옛 동업자가 저 몰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자문계약서에 데이터 사용권한 조항 넣으면 되고. 도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특허 공동소유로 하면 의결권도 분산되겠네. 하민이의 답이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스타 용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꽉 잡았지만 손이 떨렸죠. 의결권 분산, 특허 공동소유. 이런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회사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선우가 워낙 순진해서 말이야. 의료 데이터 결합한다고 하면 좋아할 텐데. 도윤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진하다고요? 제가요? 그래. 의료진 출신 남편이 추천하는 거니까. 의심 안 할 거야. 하민이가 동조했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목소리일까요? 펀드 수익률 때문에 급한 건 알지만 너무 서두르면 안 돼.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 자연스럽게 접근해야지. 병원 연구과제 명목으로 시작하면 의심 안 받을 거야. 하민이의 답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죠. 아이스팩이 점점 차가워져서 손이 얼어갈 정도였어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선우한테 제안해 볼게. 도윤이의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복도 끝까지 와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벽에 기대서 가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민이의 목소리도 도윤이의 목소리도 분명했어요. 그들은 저 몰래 제 회사 지분을 가져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공동연구라는 명목으로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알려주신 말이 떠올랐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먼저 바람의 방향부터 읽어라. 성급하게 움직이면 배가 뒤집힌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다시 확인했어요. 파스타는 이미 식어 있었고 아이스팩은 너무 차가워져 있었죠. 걱정되는 마음에 달려왔는데 이런 일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복도를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응급실 데스크를 지날 때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박 선생님 못 만나셨어요? 아니에요. 바쁘신 것 같아서 다음에 올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도윤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평소와 똑같은 톤이었어요. 방금 전 상담실에서 들은 대화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도윤이와 하민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의 전체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려는 걸까요?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벽 도로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의 공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어요. 침실로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아직도 차가운 아이스팩을 들고 있었어요. 파스타 용기는 차 안에 그대로 두고 왔었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었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저한테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3년 전 프러포즈할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도윤이의 눈은 정말 진실해 보였거든요. 10분 정도 울었을까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우야, 바다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항해술이다. 맞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휴대폰도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먼저 집 안 IoT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도어락 출입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도윤이의 출입 패턴을 살펴봤죠.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지난주 화요일, 도윤이가 오후 2시에 집에 들렀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병원 근무일이었는데 왜 집에 왔을까요? 공유 NAS 접근 이력도 체크했어요. 회사 서버에 저장된 사업계획서와 재무자료에 누군가 접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계정이었죠. 왜 회사 자료를 봤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노트북 화면 캡처 기능도 활성화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화면 활동이 자동으로 저장될 거였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잠시 쪽잠을 잤습니다. 7시 알람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도윤이가 깨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미래님을 찾았습니다.
법무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미래님, 급한 상담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대표님. 미래님은 늘 차분했어요.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문을 닫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미래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네요. 계획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예요. 정말 그런 건가요? 지분 이전, 의결권 분산, 특허 공동소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지면 회사 실질, 경영권을 잃을 수 있어요. 미래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증거 체인 보전이 먼저예요. 미래님의 조언이 명확했어요. 먼저 메신저 백업부터 복원해보죠. 미래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도윤 씨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접근할 수 있나요? 집에 노트북이 있어요. 비밀번호도 알고요. 좋아요.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세요. 삭제된 메시지도 복원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 미래님이 제안했어요. 미끼 문서를 만들어 보죠. 해양 로봇과 원격 의료 합작 제안서 형태로요. 미끼요? 네. 누군가 이 문서를 열람하면 워터마크와 접속 IP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파일이에요. 미래님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은 블루 컴퍼스 메디컬 센터 전략적 제휴 제안서로 하죠. 1시간 후 완성된 문서를 확인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제안서 같았지만 내부에는 추적 코드가 숨어 있었죠. 이걸 회사 공유 폴더에 올려두세요. 접근하는 순간 알림이 올 거예요. 미래님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선상 시어문항 출장이 잡혔어. 갑자기요? 어디로 가는데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부산 앞바다요. 3박 4일 정도 될 것 같아.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네. 아, 그렇구나. 조심해서 다녀와요. 평소보다 대답이 빨랐어요. 뭔가 급하게 끝내려는 느낌이었죠. 전화를 끊고 미래님께 보고했습니다. 출장 일정 만들어뒀어요. 잘했어요. 며칠 부재 중이라고 하니까 숨겨둔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후에는 하민이에게도 연락했어요. 하민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선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회사 일로 바쁘긴 한데 곧 부산 출장 가게 됐어. 부산. 언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 그렇구나. 혹시 시간되면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하민이의 제안이었어요. 좋지. 출장 다녀와서 연락할게. 통화를 마치고 미래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역시 반응이 오네요. 예상대로예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도윤이의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자동 로그인 상태였죠. 메신저 프로그램을 열어봤습니다. 최근 대화 목록에 하민이와의 채팅이 있었어요. 삭제된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미래님이 알려준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민, 재단, IR 자료 받았어. 실적, 압박 심하네. 도윤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성과 못 내면 연구비 삭감이야. 하민 선우집은 30% 정도면 의결권 확보 가능할 것 같은데. 도윤 의료 데이터 활용한다고 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거야. 더 읽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미래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증거 확보했어요. 내일 오전에 보여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미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윤이는
아직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며칠 후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끼는 이미 던져졌어요. 이제 누가 먼저 물어올지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선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바다에서 배운 항해술을 이제 현실에서 써먹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8시. 저는 KTX를 타는 척 했어요. 부산행 표를 끊어서 도윤이에게 사진까지 보냈죠.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시어문항 출장 떠나요. 조심히 다녀올게. 도윤이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톤이었죠. 호텔방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어요. 미래님이 설치해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설치된 IoT 카메라 피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어요. 도윤이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녁 7시쯤 도윤이가 집에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거실 카메라를 통해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죠. 8시 30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민이었습니다. 손에 포장 음식과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죠. 도윤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일찍 왔네. 응. 오늘은 빨리 끝냈어. 두 사람의 대화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하민이가 테이블에 음식을 펼쳤어요. 와인도 따르더라고요. 마치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우 출장 간 사이에 끝내자. 하민이가 말했어요. 노트북 2대 다 가져왔어? 당연하지. 서명 툴까지 준비했어. 도윤이가 답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편안해 보였어요. 저 없는 틈을 타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는 게 분명했죠. 오후 9시 정각. 알림이 떴습니다. 미끼 문서 접근 감지. 워터마크 추적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IP 주소는 도윤이 병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민이가 다니는 벤처 투자사였고요. 미끼를 물었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화면을 통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들고 진지하게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9시 15분.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NAS 서버 무단 접근 시도. 집에 설치된 공유 서버에 누군가 루트 권한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미래님이 설정해둔 보안 장벽에 막혔지만요. 정말 하고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이들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신기했죠. 10시 12분. 세 번째 알림이 떴습니다. 자문계약서 파일 생성. 그들이 실제로 계약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서류였죠. 카메라로 보니 하민이가 프린터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출력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선우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하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정 정리는 내가 할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만들 거야. 도윤이가 답했습니다.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감정 정리라고요? 저를 마치 버릴 물건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순진해서 의심 안 할 거야. 의료진 남편이 추천하는 거니까. 하민이가 덧붙였어요. 순진하다는 말이 또 나왔네요.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11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주세요. 급해요. 기사님이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라이브 피드를 계속 확인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서 뭔가 작업하고 있었죠.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도착하기 10분 전쯤 미래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녹화 시작해 주세요. 준비됐어요.
화이팅 하세요. 미래님의 답장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었지만 손은 의외로 안정적이었어요. 휴대폰으로 라이브 피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뭔가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삐삐삐, 삐삐삐삐. 평소보다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와인잔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엔 정말로 포장 음식과 와인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로는 노트북 2대와 출력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죠. 도윤이와 하민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선우야. 갑자기 왜? 도윤이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시험 문항이 취소됐어.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해주지 그랬어. 하민이가 끼어들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죠.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지금까지의 라이브 피드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타임스탬프와 함께 모든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말이 아니라 기록이야. 제가 말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민이가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선우야. 이건 오해야. 도윤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오해라고?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문계약서라고 적힌 제목이 선명했어요. 30% 지분 이전. 의결권 분산. 극허 공동소유. 이것도 오해인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진한 선우는 의심 안 할 거라고 했지? 하민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의료진 남편이 추천하는 거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도윤이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깨진 와인잔에서 붉은 액체가 카펫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3년간 우리가 쌓아온 게 이거였어? 제가 도윤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우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었어. 다 들었어. 휴대폰 화면을 다시 보여주었어요. 녹음 파일들이 목록으로 나열되어 있었죠. 병원에서 한 대화부터 방금 전 감정 정리는 내가 할게까지. 하민이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선우야, 사업은 원래 그런 거야. 감정과 사업은 구분해야 해. 감정과 사업을 구분하라고? 저는 냉소했어요. 그럼 나한테는 감정도 사업이었다는 뜻이네. 도윤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선우야.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3년간 연기한 거에 대해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집에서 나가줘. 선우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하민이가 달래려 했어요. 얘기?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5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정리했어요. 노트북과 서류들을 챙기더라고요. 도윤이가 마지막에 뒤돌아봤습니다. 선우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문을 닫았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로 남은 건 깨진 와인 잔과 얼룩진 카펫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사무실에 나왔어요. 미래님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는 정리된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죠. 대표님, 이사회 소집했어요. 오전 10시에 전원 참석 가능하대요. 미래님이 보고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워터마크 문서, 접속 로그,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하드카피로 보관했어요. 이사회실에 들어선 건 오전 9시 50분이었어요. 이사진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죠. 긴급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면서요. 이 사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네요. 최연소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에 대한 계획적 침해 행위예요. 미래님이 법적 견해를 덧붙였어요. 관련자들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오후 1시 다음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하민이 소속된 벤처투자사 윤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동시에 도윤이 근무하는 병원 연구윤리위원회에도 같은 자료 패키지를 발송했습니다.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공문에 그렇게 적었어요. 오후 3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했어요.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장을 동시에 준비해 주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변호사님이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우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결국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이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나 정말 사랑했어. 그럼 내 회사와 내 이름은 왜 설계도에 올렸을까요?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하민이도 연락해 왔습니다. 선우야, 이건 그냥 시장의 관행이야. 관행이라고요? 사업에서는 원래 그런 거잖아. 관행이라는 말이 증거를 지울 수 있나요? 하민이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투자사에서 하민이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도 도윤이의 연구윤리 위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고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욕설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과 절차가 대신 말해주었거든요. 미래님이 말했어요. 대표님, 정말 냉정하게 처리하셨네요. 바다에서 배운 거예요. 감정으로 항해하면 배가 뒤집혀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복잡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징계 통보가 도착한 건 한 달 후였어요. 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상충을 이유로 6개월 직무정지와 20% 감봉 처분을 받았어요. 재단 이사회는 더 나아가 재임용 불가 결정까지 내렸죠. 의료진의 윤리의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민이에게는 더 혹독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처투자사 인사위원회에서 즉시 해임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딜 소싱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해임 사유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소문이 금세 퍼져요. 다른 투자사로 이직하기도 거의 불가능해졌죠. 미래님이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두 분 다 수도권을 떠난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민 씨 고향인 대구 쪽으로 내려간 것 같네요. 실제로 그들은 대구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월세 원룸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15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원룸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둘이 나눠 쓰는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어요. 도윤이는 지방병원들의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서울대형병원에서 징계받은 의사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거든요. 하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어요. 한번 소문이 나면 재계하기 어려웠죠. 2달이 지나자 생활이 팍팍해졌어요. 카드값은 밀기 시작했고 휴대폰도 요금 연체로 정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해. 도윤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하민이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너도 동의했잖아. 괜찮다고 했고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 내가 자꾸 부추긴 거잖아.
그럼 왜 그때 그 문서를 열었어? 신중하게 하자고 했는데. 도윤이가 하민이를 탓했어요. 내가 흔들지만 않았어도 성공했을 거야. 하민이가 쏘아붙였습니다. 흔들렸다고? 내가 언제? 선우 앞에서 말 실수한 거 몇 번이야. 너무 성급했어.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좁은 원룸 안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애초에 내 아이디어였잖아. 내 아이디어라니? 둘이 같이 계획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어. 결국 구윤이가 외출복을 입고 나가버렸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 좁은 공간에 더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하민이는 혼자 남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날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저는 그런 일들을 모른 채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손해배상금이 나온 건 3개월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은 2억 원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돈이었죠. 대표님,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미래님이 물어봤어요. 장학금으로 기부하려고요. 장학금이요? 네. 청년해양안전 장학금으로 만들어서 해양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싶어요. 다음 날 한국해양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총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했어요. 2억 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싶습니다. 전액을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셔도 될 텐데. 그 돈의 출처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총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선우, 청년해양안전 장학금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이름은 빼주세요. 그냥 청년해양안전 장학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장학금, 기탁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어요.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죠. 회사에서도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안전 시스템을 무상으로 배포하려고 해요. 이사회에서 제안했어요. 매출에 영향이 있을 텐데요. 괜찮아요. 기술로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죠. 소형어선과 해양레저 업체들에게 안전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미래님이 지원해 주었어요. 그 무렵 도윤이와 하민이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둘 다 임시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도윤이는 야간 응급실 당직이로 일하게 되었어요. 정식 직원이 아닌 계약직이었지만 그나마 의료진 일은 할 수 있었거든요. 하민이는 소규모 회계사무소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급여였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도윤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민이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둘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경제적 압박과 현실적 문제들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거든요. 내가 좀 더 신중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나만 탓하지 마. 너도 충분히 동의했잖아.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안쓰럽다거나 복수가 시원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대신 회사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해양 로봇 프로젝트도 시작했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늘렸어요. 대표님, 요즘 더 편해 보이세요. 미래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뭔가 짐을 덜어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결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도윤이와 하민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언젠가는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회사 전화로 무언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주차장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혹시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미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바다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거든요. 폭풍 뒤에 또 다른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요. 3년이 흘렀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도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블루컴퍼스는 꾸준히 성장했어요. 신형수중 드론 시가드가 해양경찰청 정식 장비로 채택되기도 했죠. 그날도 부산 앞바다에서 시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KTX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지역 번호가 대구더라고요. 여보세요? 선우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왜 전화했어요? 차분하게 물었어요. 감정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톤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금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겠어. 도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잠시 벽시계를 보았어요. 오후 5시 12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시간은 끝났어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당신의 항로를 찾으세요. 선우야,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오지는 않았어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죠. 3년 전과는 다른 저였어요. 그때의 흔들림이나 아픔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민이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민 씨가 뉴웨이브 인베스트먼트라는 펀드를 만들려고 한대요. 미래님이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투자자들 반응은 어때요? 글쎄요. 과거 이력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민이의 펀드 조성은 실패로 끝났어요. 출자자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투자업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분야였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죠. 선우 대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변에서 말하고 다닌대요. 미래님이 전해 들은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세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었어요.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 개발도 시작했죠. 환경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연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좋네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더 신경 써서 해보세요.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개인적인 고민으로 마음이 분산되지 않으니까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일하는 곳인 것 같았어요. 화면에 잠깐 그의 모습이 비쳤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이나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주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조선소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선우야, 요즘 어때? 괜찮아요, 아버지. 그래. 힘든 일이 있어도 다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복수하느라 고생했지?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잘못된 걸 바로잡은 것뿐이에요. 그래, 그게 맞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앞만 보고 살아라. 조선소 앞 방파제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죠. 변하지 않는 바다의 리듬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려. 도윤이와 하민이도 각자의 파도를 겪고 있겠죠. 그들이 어떤 답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어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환경부 관계자들이 오세요. 미래님이 알려주었어요.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 프레젠테이션 준비됐나요? 네, 완벽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환경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좋았죠. 정말 의미 있는 기술이네요. 상용화되면 바다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왔어요. 계약 체결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다음 달 초에 정식 계약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였어요. 회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발신자가 적혀 있지 않은 편지였죠. 열어보니 하민이가 보낸 것 같았어요. 선우에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미안하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고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도 제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고 있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요. 바다에서 배운 교훈이 맞았어요.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한 바다가 찾아온다는 것. 지금 제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항해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새로운 프로젝트로 다시 바다에 나갔어요. 이번에는 환경부와 함께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드론 시범 운영이었습니다. 제주 남쪽 바다였어요. 새벽 5시에 출항한 연구선 위에서 팀원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드론 시스템 정상이에요. 연구원 김민준 씨가 보고했어요. 수질, 측정 센서도 문제없습니다. 신입 직원 이지연 씨도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죠. 방파제를 돌자 넓은 바다가 펼쳐졌어요.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번에는 겁나지 않았습니다. 드론 투하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세요. 신형 드론이 조류를 가르며 물속으로 잠행했어요. 모니터에는 수온, 염분, 난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죠. 마치 바다의 맥박 같았어요. 30분 후 첫 번째 수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드론이 올라오면서 그물망 안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성공이네요.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간단히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두 번째 시험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거든요. 선박이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투명한 어선 곁에서 물보라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3년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도윤이와 하민이의 모습도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프거나 화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영원한 벌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저와 제 팀을 지키는 규칙을 더 단단히 만들 수는 있죠. 대표님, 점심 드세요. 지연 씨가 도시락을 건네주었어요. 고마워요. 함께 선상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대표님, 이 일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보람 있으세요? 민준 씨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지금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요? 네. 바다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지금이요. 오후에는 마지막 시험 운항을 했어요. 드론이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미세 플라스틱까지 수거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용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도 만족할 거예요. 성공적인 하루였어요. 해가 질 무렵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과 뒷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어요. 내일 서울 올라가서 보고서 작성하죠. 네, 대표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늘의 바람을 메모했습니다. 남서풍 3m, 파고 1.5m, 맑음. 어릴 때부터 해온 습관이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미래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네요. 시범 운영 어떠세요? 언론에서 관심 보이고 있어요. 성공적이에요. 내일 자세히 보고할게요. 답장을 보내고
바다를 다시 바라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평온함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배신과 상처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사랑은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아니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돛과 돛대, 그리고 마음을 점검하는 일이죠. 숙소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리듬이었죠.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폭풍이 와도, 평온한 날에도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면서요. 그렇게 제 항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면서요. 바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폭풍은 지나간다. 하지만 항해사는 남는다. 저는 아직 항해 중입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